세계사 수능 특강 9강 개념 3. 자, 이제 신학로 개척에 이어서 절대왕정 부분을 다뤄볼 차례입니다. 절대왕정 내용 그렇게 많이 어렵지도 않고요. 문제 출제가 그렇게 많이 되는 부분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기본적인 개념 틀을 아주 튼튼하게 하고 가야 어떻게 변형이 되어도 이제 우리가 적응을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절대왕정은 먼저 절대왕정이 어떤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네 가지의 그 뒷받침하는 것들을 볼 거고요. 서유럽의 절대왕정과 동유럽의 절대왕정이 어떻게 다른지를 중점을 두어서 볼 겁니다. 일단 절대왕정의 구조를 보면요.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사상적인 것들이 왕권신수설과 중상주의입니다. 이제는 근세로 넘어왔어요. 중세가 완전히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중앙집권 국가로 가면서 왕권은 신이 준 것이다. 신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그런 사상이고요. 특히 프랑스의 보댕이나 보시에가 이런 왕권 신수설을 피력했던 그런 학자들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상업을 통제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중상주의입니다. 이 중상주의 속에 또 포함되는 개념이 금을 많이 모으면 이제 국가가 부해진다는 중금주의이고요. 그리고 많이 수출을 하고 수입을 줄여야 그래서 국가의 부를 축적을 할 수 있다는 무역차익주의도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또 식민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중상주의는 또 식민지 획득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절대왕정을 뒷받침했던 물리적인 그런 시스템이 관료제와 상비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료제와 상비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새로운 시민계층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 절대왕정은 16에서 18세기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근세로 넘어왔죠. 서유럽에서 먼저 16세기에 시작이 되고요. 이제 동유럽까지 확산이 되려면 18세기로 넘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료 확인할게요. 네, 이런 형태의 도식이 잘 나오는 편입니다. 왕권신 수설과 중상주의가 이렇게 절대 군주를 뒷받침하는 사상적인 측면이고요. 그리고 관료제와 상비군이 이제 시스템적인 그런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왕정은 균형 속에 뒷받침이 되는데요. 봉건귀족과 대상인, 그러니까 새로운 시민계층들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왕권친 수설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보시에가 말하네요. 성서의 말씀에서 인용한 정치. 신은 국왕을 그의 사자로 만들어 보낸 사람으로 만들어 국왕을 통해 백성을 지배한다. 이미 보았듯이 모든 권력은 신으로부터 나온다. 국왕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지 않고는 선을 이룰 수도 악을 막을 수도 없다. 국왕의 권력은 어느 누구도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려고 마음먹을 수 없는 권력이어야 한다. 일단 국왕이 결정을 내린 다음에는 바꿀 수 없다. 그러므로 정의 그 자체에 복종하는 것처럼 국왕에게 복종하라 라면서 왕권 신수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숙제 내용 확인할게요. 네,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절대왕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16에서 18세기 유럽 각국의 왕권 강화와 중앙집권 체제 발전 과정에서 등장했다. 중세 봉건 국가에서 근대 국민 국가로 가는 과도기다. 그래서 균형을 유지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중상주의에 관한 자료들이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들은 뭐 상업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런 정확한 키워드가 나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모든 무역에서 국내 제조공업에 도움이 되는 상품을 수입할 때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리고 국외에서 제조되어 들어온 상품에는 뭔가 관세를 더 붙이는 거죠. 비싸게 들어오게끔. 수입보다 수출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세금을 부과하며 국내 공업 제품의 출국세를 경감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라고 콜베르가 의견을 냈는데 콜베르는 프랑스의 중상주의 정책을 추진했던 대표적인 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또 보면요. 원료를 수입하는 자국의 선박은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고요. 완성품은 수입을 금지합니다. 네. 그리고 완성품을 수출을 여기 식민지로 하겠죠. 그래서
밑에 설명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각국은 금과 은 등을 국부의 원천으로 여겼다. 중금주의네요. 그래서 수출을 증대하고 수입을 억제하려고 했다. 무역 차익주의입니다. 그래서 국내 산업을 충분히 육성하고 보호하는 겁니다. 완성품을 수입하고 원료 수출을 금지하고 관세 장벽을 높이는 거예요. 다른 나라 물건이 들어오는 걸 좀 막는 거죠. 그리고 식민지 획득에 이때 서서히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서유럽의 절대항정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나라가 나오고 또 어떤 인물들이 나왔고 어떤 업적들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에스파냐가 가장 먼저 절대항정이 성립을 하게 됐어요. 펠리페 2세인데요. 사실 펠리페 2세의 아버지 때는 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넓었어요. 에스파냐뿐만이 아니라 독일 지역과 네덜란드 등등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펠리페 2세의 아버지가 이제 에스파냐 쪽과 독일 지역을 나눠서 물려주게 되면서 펠리페 2세가 에스파냐 쪽을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부와 영토를 가진 채 이렇게 왕이 됐는데요. 잘 나갈 때 참 잘 나갔어요.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의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오스만 우리 서아시아에서 배웠었죠. 1571년에 승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는 유명세를 떨치게 되죠. 그리고 1580년에 포르투갈을 병합을 하게 됩니다만 금방 쇠퇴를 하게 됩니다. 영국에 의해서 무적 함대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때의 영국은 엘리자베스 여왕이었고요. 또 에스파냐는 전통적으로 카톨릭이 강한 나라예요. 아무래도 무슬림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그렇게 교회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강했겠죠. 카톨릭 강요 정책으로 인해서 네덜란드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우리 종교 전쟁에서도 배웠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에스파냐의 절대항정은 국내 산업도 제대로 육성하지 못했고 이러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쇠퇴를 하게 됩니다. 나온 김에 네덜란드를 절대왕정으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네덜란드가 한때는 또 대팽창을 또 했기 때문에 보고 가겠습니다. 동인도 회사를 네덜란드가 세우게 되죠. 1602년 17세기에 참 잘 나갔어요. 특별히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아시아로 뻗어나갑니다. 아시아나 아메리카 무역을 선점을 했고요. 암스테르담이 또 금융업으로 발전하면서 17세기의 최대 해운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자베스 1세 때 절대왕정이라 할 수가 있겠죠. 모직물 공업을 육성합니다. 양모를 이용한 공업이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면에서는 1559년 통일법을 내려서 영국 국교회를 확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나왔듯이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무찌르는 것이 1588년입니다. 해적 출신이었던 드레이크를 또 이용을 한 것으로 이제 등용을 한 것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1602년에 동인도 회사를 1600년이죠. 1600년에 동인도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프랑스가 이제 17세기에 절대왕정이 성립이 되는데요. 그 유명한 루이 14세입니다. 본인을 아폴론에 비유를 하면서 태양왕이라고 자칭하기도 했습니다. 콜베르를 등용해서 중상주의 정책을 아주 전형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바로크 양식의 베르사유 궁전을 건립을 합니다. 프랑스도 카톨릭이 전통적으로 강세예요. 앙리 4세가 낭트 칙령을 내리긴 했지만요. 그래서 루이 14세가 이 낭트 칙령을 1685년에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위그노들이 뭐 네덜란드라든지 다른 나라로 해외 망명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대부분의 위그노들이 이제 상공업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프랑스의 상공업이 위축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합니다.